우리 2강은 테마 5번 경제론이란 파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경제론에서 입문 강의에서는요, 수요 공급과 관련된 기본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좀 잡을 건데, 처음에 들으셨던 1강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론은 추가적인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시험 보실 때 필요한 지식들의 기초를 닦아드릴 테니까요, 추후에 조금 더 심화학습 하시면서 잘 이 내용을 가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에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1번은 수요 개념과 공급 개념, 이 두 가지 먼저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팔고 스토리거든요. 수요에 사고, 공급에 팔고. 그렇죠. 처음에 접근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산다, 판다. 수요와 공급의 의미 자체도 이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욕망. 사고 싶은 욕망, 팔고 싶은 욕망. 우리 수요를 디맨드라고 표현하면서 D라고 표기하고 공급의 서플라이, S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각각의 정의되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개념은 특정 가격. 이 특정 가격이 제시됐을 때 사람들이 구매 의사와 능력을 갖춘 채 몇 개를 살 예정인가 하는 수량적 개념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의사 플러스 능력이 수요량인데 공급량도 똑같아요. 판매 의사와 판매 능력을 갖추고 몇 개를 팔 예정인가 하는 게 공급량적 개념이죠. 부동산의 수요는 공급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적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샀습니다가 아니라 몇 개를 살 예정입니다라는 개념으로 수요량과 공급량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1번은 그렇게 간단한 정의인데요. 자, 2번에서 요 개념이 하나 나오죠. 유량과 저량 개념. 우리 경제학의 데이터는 측정 값을 유량 또는 저량으로 구별해요. 유량, 저량은 측정 값의 구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량을 영어로 flow라고 하고 저량을 영어로 stock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유량은 흐름의 양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흐름은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 그럼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유량 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 안에 월 단위나 연 단위가 내재돼 있다. 월값, 연값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임대료 있잖아요. 본 사무실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보통 한 달에 100만 원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월이나 연 단위로 표현되는 모든 경제 데이터를 유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급량이 몇 개냐? 연간 공급, 월간 공급. 영업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연간 소득. 가계의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월간 소비량, 연간 소비량. 그러니까 이렇게 월 단위, 연 단위 값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량이라고 하는 개념 좀 달라요. 저량은 영어로 스탁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점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현재 값이죠. 지금 몇 개, 지금 얼마, 현재 얼마 이렇게 표현되는 끊어지는 점의 값을 저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 종류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 시험에서는요, 이 저량의 종류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재고가 몇 개냐 그러면 1년에 5개입니다 라고는 안 한다고요. 재고가 몇 개냐 그러면 현재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재산이 얼마야? 나 현재 얼마야 이런 식으로. 뭐 집값이 현재 얼마다. 빚이 현재 얼마다. 인구가 현재 몇 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량 데이터 기억하실 땐 현재의 값, 월값이나 연값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유량과 저량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31페이지. 넘어가면 세 번째 테마가 나오는데, 세 번째 테마에서는 이 수요 공급의 가장 뼈대 개념인 함수와 법칙과 곡선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 함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뜻입니다. 네, 무언가, 이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 이 함수는 관계라고 해석을 하는데, 원인을 보통 두 가지로 잡고 얘기를 해요. 수요 함수란 해당자와의 가격 또는 가격 외적 요인과 수요량의
일종의 삼각관계를 뜻합니다. 아파트의 수요량이 10개에서 20개로 변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원인을 그 재화의 가격 및 가격 외적 요인으로 잡는 거예요. 공급 함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공급량이 10개에서 20개로 늘었다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가격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얘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이걸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법칙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한 게 굉장히 상식에 가까운 얘기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사는 법칙이에요. 가격이 플러스 되면 수요량이 마이너스 되고, 가격이 마이너스 되면 사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싸면 안 사고, 싸지면 사는 게 법칙인데요. 이 방향이 서로 간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 반비례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납득되시죠? 공급 법칙. 우리가 집을 팔 때는 언제 파냐면 비쌀 때 팔죠.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같이 늘어나는 법칙. 비쌀 때 판매한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급량이 줄어드는 법칙. 싸면은 안 판다. 자,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정비례적 법칙을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 공급 법칙은 정비례 법칙. 이제 이렇게 법칙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 녀석을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아래쪽에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나와 있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제가 여기다가 도출을 해드릴게요. 곡선을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세로축과 가로축이 필요한데 세로축, 가로축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때 책에 보시면 이런 조건이 있죠. 가격이 100에서 50으로 하락했더니 싸졌어요? 수요량이 10개에서 20개로 늘었대. 싸졌대니 늘었대. 당연한 얘기인데 세로축에 가격을 놓고 가로축에 양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가격이 비쌀 때는 수요량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투 포인트를 잡고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그려지죠. 교재에 보이시죠? 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을 수요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모양을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비례란 뜻이죠. 공급 법칙은 세로축에 가격을 놓고 가로축에 양을 놓고 그리는데요. 공급 법칙은 오른쪽 위로 치고 올라가는 선으로 그려집니다. 우상향인 거죠. 자, 가격이 쌀 때는 조금만 팔다가 가격이 비싸지만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는, 그래서 정비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수요 곡선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곡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페이지에서 4번 테마에서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함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 이런 말 적어놨죠. 수요량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대요? 10개에서 20개로 늘었는데 이게 결과라고 본다면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가격 외적 요인이 변했을 수도 있죠. 원인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랑 가격의 외적 요인이 변하는 건 다른 거죠. 만약 진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면 그놈을 일컬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요. 가격의 외적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면 그 녀석을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아,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두 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면 수요량, 가격 외적 요인이면 수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지는 거죠. 그 박스 안에 1번, 2번 얘기에서도 가격이냐, 가격 이외 요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극명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좀 했는데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서 10개가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드릴게요. 최초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양이 10개였는데 가격이 밑으로 쓱 내려가면서 양이 쓱 늘어납니다. 줄어들면서 양이 늘어났죠. 그랬을 때 이 두 포인트를 빵빵 잡고 이렇게 연결한 선을 수요곡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수요량의 변화란 수요 곡선 요 자체를 뜻합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변하니까 곡선상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출제할 때 시험에서 곡선상 점의 이동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얘기가 좀 다른 게 가격이 100원인 상태에서 가격이 안 변해요. 그럼 뭐가 변하는데?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다니까? 소득이나 인구 같은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가격이 100일 때 10개였는데 이 10개가 20개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은 그대로 있고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양이 늘어나겠죠. 지금 보시면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우측 이동, 양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우측 이동이죠.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양을 늘려준다면 그것은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말처럼 들려요. 처음에 들으면. 근데 완전 다른 말이에요. 가격이 변해서 10개가 늘었으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10개가 늘었으면 얘를 수요의 변화. 곡선상 점의 이동이 나타나면 수요량의 변화. 곡선 자체가 변하면서 자체가 오른쪽 왼쪽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 오른쪽 이동하면 증가라는 뜻이고요. 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도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여러분 마지막 그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과 4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5번 테마에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자, 6번 테마로 넘어가시면 타이틀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뜻합니다. 가격 얘기는 아니고요. 가격의 외적 요인들.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소득 이야기가 있고 관련 재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가격 예상 스토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은 모두 다 가격 말고 가격 이외 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먼저 소득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이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바로 정상재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등재라고도 칭합니다. 우리가 보통 월급이 늘고 소득이 늘면 신차를 사려고 하지 않아요? 새 차? 그렇죠? 그래서 소득 플러스 수요 플러스 되는 신차 같은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중고차를 좀 기피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재화들은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떨어져요. 그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나왔을 때는 정열, 정상재 아니면 열등재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죠. 두 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관련재화 얘기는 어떤 뜻이냐? A와 B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A와 B가 모종의 관계가 있으면 A의 변화가 B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령 콜라하고 사이다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마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콜라가 가격이 비싸진다면 그럼 콜라를 마시지 않고 사람들은 사이다로 갈아타겠죠. 그래서 두 재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면 한 놈의 변화가 다른 놈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걸 관련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관계적 양상이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대체재와 보완재가 출제됩니다. 대체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 관계. 그래서 두 재화가 소비 경쟁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콜라 사이다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재화가 대체재라면
콜라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사이다 쪽 수요는 무조건 감소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책 기준으로 A의 수요가 오르면 B 수요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는 두 재화의 수요 포지션이 반대구나.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수요와 수요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말, 이 가격과 수요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이걸 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A의 가격과 B의 수요에 대한 비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건 이런 뜻이죠.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 사이다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이. 그럼 해석을 해보면 콜라 값이 비싸지면 콜라를 안 사겠죠. 그렇죠? 대신에 사람들은 사이다로 갈아타지 않을까? 그럼 사이다 쪽 수요가 증가합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A의 가격이 비싸지면 A를 사지 않고 대체제인 B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요가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가격이 플러스 되면 B의 수요가 플러스 되는 게 대체제의 기본 룰이다.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외우시고 싶으면 대체제는 가수가 같은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수가 같으면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완제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 보완제는 서로 보완적 소비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커피하고 시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커피 대신에 시럽을 마시진 않죠. 그렇죠? 커피 사고 시럽도 같이 사죠. 그래서 보완제는 동시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것들. 당연히 C의 수요가 산다면 D의 수요도 같이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역시 시험에서는 그럼 커피의 가격과 시럽의 수요, 가수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 따져볼까요? 보완제 쪽 가격이 플러스가 됩니다. 요거는 뭐 쉽게 해석을 하면 커피 쪽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럼 시럽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죠. 다시. 커피의 가격이 비싸지면 커피를 안 사겠죠. 그럼 커피를 안 사면 시럽도 안 사겠죠. 둘 다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비싸지면 얘 X, 얘가 당연히 같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의 방향과 다른 놈의 수요의 방향이 서로 반대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체제는 가수가 같은 방향이고 보완제는 가수가 반대 포지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가격 예상이 나오는데 이 예상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 곧 오를 것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곧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사요, 안 사요? 곧 오를 것 같으면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예상이 되면 현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곧 백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백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곧 차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차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죠. 가격 상승 예상은 현재의 수요를 증가시킨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게 표의 마지막 가까운 장래의 가격 상승 예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6번 수요 변화 요인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테마는 균형의 형성 테마입니다. 수요 얘기, 공급 얘기 살짝 살펴봤는데 이 균형의 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한 그림 안에 있죠. 세로축에는 가격이 있고요. 가로축에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균형을 따지는 건데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시죠? 이 노란 점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의미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 가격이 3일 때 수요량 3, 공급량도 3이란 얘기죠. 다시 가격이 3만 원이면 사는 사람도 3명, 파는 사람도 3명, 완전 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적 상태인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요 균형 가격 상태가 아니고요.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5까지 올라갔다고 해봐요. 비싸졌죠. 3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됐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비싸진 상태에서 따져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쭉 따라오면 요 윗 가랭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벌어진 윗가랭이에 대한 해석이 시험 문제인데, 자, 센터를 기점으로 보시면 가격이 비싸지면 무언가는 줄어들고 무언가는 늘어나게 됩니다. 줄어드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죠. 자, 뭐가 줄어드냐면 얘가 수요니까 비싸졌으니까 사는 사람들은 빠지게 되고,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자들은 또 많이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은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누가 많아질까? 구매자가 없어지고 판매자가 늘어나니까 판매자가 오버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이론적으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결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물건이 남아도는 상황? 그렇죠?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싸져요. 1로. 싸져서 여기로 찍으면 요 아랫가랑이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때 요 벌어진 아랫가랑이는 무슨 의미냐? 자, 이번엔 거꾸로. 싸졌으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어요. 공급이 왼쪽으로 가고요. 싸졌으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요. 그럼 수요가 오른쪽으로 붙죠. 이렇게. 그래서 역시 싸지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것 중에 그림 밑에 3번. 만약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4로 상승. 자, 머릿속으로 비싸졌네 이러시면 돼요. 비싸지면 초과 공급이 일어나고, 4번 동그라미에 싸졌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이 가장 스트레이트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의 상승은 초과 공급을 유발하고 가격의 하락은 초과 수요를 유발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딱 내용을 끝내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 문제를 뭘 만드냐면 계산 문제를 만들어요. 저 노란 점의 균형과 관련된 계산 문제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자, 보시면 타이틀 균형의 형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수요식과 공급식을 주고 균형 가격을 구해봐 라는 일종의 계산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수요 함수 QD와 공급 함수 QS가 있습니다.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균형은 이 두 개가 같은 지점이므로 풀이법은 요 100-4P라는 수요식과 40 플러스 2P라는 공급식을 같다고 놓고 푸시면 돼요. 즉 100-4P는 40 플러스 2P 요걸 같다고 놓고 푸시면 돼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요 40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100-40이니까 좌변은 60이고,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4P가 되니까 2P 다음에 6P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6으로 나누면 P는 10이 되는데, 요건 균형 가격이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스가 10이 되는데 이 10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그럼 100-4 곱하기 10 하면 100-40인데 100-40이면 양이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10이고 양은 60이다. 그게 이제 4번에 나오는 정답이 되죠. 균형 계산은 갖다 놓고 푸는 계산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8번 테마에서는 타이틀 균형의 이동이 나오는데, 형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형성에 대한 얘기고요.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균형점이 전후 좌우로 종횡무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네 방향이 기본입니다. 잠깐만 칠판 보시면서 제가 이동하는 모양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얘가 수요 곡선이고 얘가 공급 곡선이고
여기가 균형인데 균형의 이동은 곡선이 이동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곡선의 이동 모양새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수요 곡선은 이동을 할 때 두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건 양이 늘어나는 거고 왼쪽은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이걸 수요 증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수요가 증가하면 이 노란색 균형점이 이동을 해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바뀌냐 이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 노란 점이 여기로 가지 않겠어요? 빨간 점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네,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의 이동은 위로 오른쪽으로 읽어요. 위로 간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 오른쪽은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제 그걸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면 곡선은 좌측 이동하겠죠. 그럼 이 균형점은 왼쪽 아래 여기로 내려가죠. 근데 왼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일단은 아래로 간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아래로 가니까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균형량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아래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급 곡선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데 그럼 균형점은 여기에 찍히죠.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이동하니까. 그럼 균형점이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래로 가는 거 가격 하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양이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 위로 이렇게 선이 가는데요. 공급이 감소하면 이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위에 찍히게 되는데 그럼 위로 공급 감소는 위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균형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균형은 몇 개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그러면 4개의 방향. 왜 그렇죠? 왜 4개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수요 공급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게 여러분 제가 그림 아래쪽 만들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좀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 그림 그리는 대신에 얘를 좀 쉽게 따지는 요령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입문 과정이지만 이 요령들 연습해 놓으면 문제 되게 쉽게 풀리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책에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전제 조건은 요걸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인데 위로 아래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그럼 위로 가면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아래로 가면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또한 양을 봤을 때 양도 왼쪽 오른쪽이 나오거든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위로 간다 가격 상승, 아래로 간다 가격 하락, 좌측으로 간다 양 감소, 우측으로 간다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균형의 이동을 따질 건데 균형이 요 4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십자가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놓고 문장을 읽고 균형점에 맞춰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됩니다. 점은 총 4개가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점을 찍을 때 오른쪽에 있는 두 친구들은 둘 다 오른쪽이니까 증가 포지션이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둘 다 감소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을 찍는 순서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그래서 이걸 합쳐서 수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1사분면부터 시작해서 수공 하시면 되고 시계 반대 방향도 수공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하자는 얘기냐면 수요 증가라고 나왔다고 쳐봐 시험에.
그럼 처음에 이 증가를 보시면 돼요. 두 글자. 증가만 어느 쪽? 오른쪽이죠. 근데 수요 증가만 오른쪽 위라고 포지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증가는 오른쪽 위에 점을 딱 찍어주면 되는데 이 점 찍으면은 위로 간다 가격이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간다 양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감소니까 왼쪽이죠. 왼쪽이고 따질 때는 수요 감소니까 왼쪽 아래쪽에 점을 찍으면 돼요. 왼쪽 아래. 근데 아래로 간다는 건 밑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가는 건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세 번째, 공급 증가. 증가죠. 증가면 오른쪽이거든요. 그럼 수공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고 오른쪽으로 양이 늘어난다가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에 공급 감소가 나오는데 감소만 어느 쪽? 왼쪽이에요. 그래서 수공하면 왼쪽 위로 갑니다. 그럼 위로 가격이 상승하고 왼쪽으로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공의 위치를 기억을 하면서 저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굳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게 되는 일종의 8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요령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의 기본과 균형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요 테마 8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테마 9번부터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